우리 집 빚이 산더미인데 장모 용돈 10만 원? 제정신이야? 니네 집구석은 염치도 없어? 제가 점심까지 굶어가며 모은 청약 통장을 몰래 깨서 시어머니 갖다 준 파렴치한 남편의 망언입니다. 제가 모은 돈을 자기 돈처럼 시댁에는 수백만 원씩 퍼주며 생색을 내면서도 구멍난 양말을 신은 장모는 철저히 무시하던 인간. 아내의 피눈물을 비웃으며 효자 노릇하던 그 남편이 맞이한 비참하고도 통쾌한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 정혁이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식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그래도 아까우니까. 저는 식빵 2장을 꺼내 토스트기에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토스트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세탁기에서 돌아가던 남편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깃부분에 누런 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묻은 거지? 저는 세제를 조금 더 짜서 때 묻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힘주어 문질렀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참았어요. 온수를 쓰면 가스비가 나오거든요. 세탁기 옆에 놓인 세제통을 보니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토스트가 튀어나올 때쯤 정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빗은 채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각 구운 토스트를 접시에 담고 딸기잼을 발랐습니다. 잼통을 거꾸로 흔들어도 마지막 한 숟가락 정도만 나왔어요. 여보, 아침 먹어. 정혁이는 토스트를 한번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죠. 아침부터 밀가루 냄새나게 진짜. 회사 앞에서 사 먹을 테니까 치워. 그렇게 말하고는 넥타이를 목에 걸어 거칠게 매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삐뚤어졌는데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토스트 접시를 치웠습니다. 각 구운 빵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혁이는 중얼거리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혁이가 한 모금 마시고 남긴 커피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부어버리기엔 아깝고 결국 저는 남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냉장고에서 친정 엄마가 담가 보내주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엄마 김치는 역시 빨간 김치가 아직 아삭아삭해 보였어요. 저는 김치를 작은 그릇에 덜어 놓으며 며칠 전 엄마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김치 떨어지면 언제든 말해라. 엄마가 또 담가줄게. 김치를 정리하는데 관리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난방비가 15% 인상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보일러 온도계를 보니 18도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이얼을 돌려 외출 모드로 바꿨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아껴야지. 그때 정혁이가 어제 벗어둔 양복 바지가 소파에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뭔가 구겨진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전해졌죠.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료테이 하나무라 20만 원 카드 결제 2024.01 15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아는 곳은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이게 뭐지? 언제 이런 곳에? 손이 떨렸습니다. 2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요. 영수증을 보니 오늘이 18일이더라고요. 3일 전에 이런 돈을 썼다는 얘기였죠. 저는 영수증을 다시 구겨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7시 10분 정혁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어두운 거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느라 불을 켜지 못했거든요. 부엌에서 찬물 흐르는 소리가 났죠. 궁상맞게 또 불 끄고 있냐? 전기세 아끼면 부자 돼? 정혁이는 비아냥거리며 거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러고는 TV 리모컨을 잡아 소리를 크게 틀었어요. 뉴스 앵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찬물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쪼글쪼글해졌죠. 저는 그 손을 앞치마로 감싸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혁이는 소파에 몸을 푹 파묻고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말이죠. 여보, 뭐? 정혁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화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전세 이자 낼 돈이 좀 모자라는데 당신 용돈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듣기 싫다는 듯 혀를 찼어요. 또 돈 타령이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쿠션에 던졌습니다. 통통 튀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쓸 때가 있는 거지. 넌 왜 맨날 돈 타령이야? 정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20만 원 영수증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정혁이는 혀를 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문짝이 흔들렸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만 혼자 켜져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인상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생필품 가격 연일 상승세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쪽에 흘러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리모컨을 주워 TV를 껐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침실로 들어가니 정혁이는 벌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등을 저쪽으로 돌린 채 말이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침대 한쪽 끝에 누웠습니다. 곧 정혁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등이 이상하게 멀어 보였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불안한 마음에 저는 핸드폰을 베개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 정혁이가 몰래 볼까 봐요. 화면이 꺼지면서 침실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불안감을 떨쳐내며 몸을 일으켰어요. 정혁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뭇하더라고요. 수면 부족 때문이었겠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정 엄마 생신 용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10만 원은 만들어야 해. 식탁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 것이라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표지에는 2024년 홍수민 가계부라고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볼펜을 들고 이번 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전세이자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한 줄씩 읽어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비 항목을 보니 매일 6,000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한 달이면 13만 원 정도였죠. 여기서 빼야겠다. 저는 점심비 월 13만 원이라고 적힌 부분을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 도시락이라고 적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도시락을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 10만 원은 만들 수 있어. 저는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정혁이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맨 뒤편에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축의금 봉투 중에 남은 거였어요. 10만 원을 넣고 봉투 겉면에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으려다가 펜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마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작년에는 용돈을 못 드려서 죄송했었거든요. 올해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정혁이가 세면대에서 양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칫솔질하는 소리와 물 뱉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재빨리 봉투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 하고 있어? 등 뒤에서 정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정혁이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혁이는 제 손에 든 봉투를 금세 눈치챘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어서 저는 막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봉투를 흔들어 보니 돈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정혁이는 봉투를 뜯어 안을 들여다봤죠. 우리 빚이 산더미인데 장모님 용돈? 당신 제정신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 정적을 깨뜨리며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정혁이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이야. 제발 이러지 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정혁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으로 봉투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빼내더라고요. 야, 나 뭐 하는 거야? 저는 정혁이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혁이는 그 5만 원을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당신네 집은 염치도 없냐? 그렇게 말하며 남은 5만 원만 바닥에 던져줬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내가 어떻게? 정혁이는 재킷을 걸치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넥타이를 대충 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삼켰어요.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눈가도 빨갰어요. 오후 2시에 친정집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얇아진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5만 원으로 줄어든 용돈이 부끄러웠죠. 봉투가 반으로 홀쭉해진 게 손으로 만져져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대문과 작은 마당이 그대로 있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니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추웠지? 버스에서 많이 흔들렸냐?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엄마 손이 차갑더라고요. 집안이 추운가 보다 싶었어요. 엄마, 추우시죠? 난방 좀 트세요. 괜찮다. 엄마는 안 춥다. 하지만 엄마 숨에서 하얀 김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아껴 쓰시는 게 분명했어요. 방바닥에 앉으니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찐 고구마 몇 개와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였죠. 맛있게 먹어라. 고구마가 달아. 엄마가 직접 쪄주신 고구마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김치도 함께 나왔는데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였어요. 고구마 맛있겠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기대하고 계신 걸 알면서 절반밖에 못 드린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안 먹니? 입맛 없나? 아니에요. 맛있어요. 저는 억지로 고구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목에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얇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받아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지셨어요. 분명히 평소보다 얇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뭐니? 용돈이에요. 생신이시잖아요. 엄마는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황급히 제 점퍼 주머니에 다시 밀어 넣으셨어요. 애미 돈 많다.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손사래를 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도 아시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엄마, 그래도 받으세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거칠고 차가웠어요. 우리 딸이 뭔 돈이 있다고. 너나 아껴 써. 그때 엄마가 일어서시려다가 발목이 보였어요. 양말을 신고 계셨는데 뒤꿈치 부분이 훤히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이 엄지손가락만큼 컸어요. 발가락도 살짝 보였죠.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엄마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한테 기죽지 말고 살아. 여자가 돈 없으면 죄인이야. 속삭이시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하니 설날 시댁 방문이라는 알람이 보이더라고요. 2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설날이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시어머니 용돈, 시누이 아이들 용돈, 차례상 비용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파트들을 보며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혁이는 아직 안 와 있었어요. 거실이 어두웠죠.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히 반찬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혁이가 언제 또 화를 낼지 몰랐거든요. 오늘 아침 일로 기분이 상해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정혁이는 저녁을 먹는 내내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난 건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여보, 반찬 더 줘? 됐어.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뉴스에서는 부동산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정혁이가 유독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네. 우리도 언젠가는 집 한 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상황이 무슨 집이야. 목소리가 짜증스럽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정혁이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웠거든요. 청약 저축이라도 계속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됐다고. 그런 얘기 그만해. 정혁이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침실에 누워서도 정혁이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정혁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죠. 뭘 그렇게 봐?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하지만 핸드폰 만지는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딸깍딸깍 터치하는 소리가 났죠. 때론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계속 폰만 보네. 없어. 그냥 뉴스 보는 거야. 이 시간에 무슨 뉴스? 경제 뉴스? 주식 얘기 나오잖아. 하지만 정혁이 목소리가 어딘지 불안하게 들렸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묵직한 느낌에 화들짝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에 느껴지는 압박감이 너무 생생했어요. 누군가 제 손가락을 꾹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혁이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정혁이가 제 오른손을 자기 손에 쥔 채 제 핸드폰 화면에 갖다 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지문 인식 화면이 떠 있었어요. 제 엄지손가락을 홈 버튼에 갖다 대려는 것 같았죠. 여보,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걸 본 정혁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듯한 표정이었죠. 재빨리 제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정혁이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시간 좀 보려고 그랬어. 내 폰이 알람 맞추기 편하잖아. 시간을 보려고? 내 폰으로? 응, 그래. 내 폰은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정혁이 침대맡 탁자에는 그의 핸드폰이 충전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도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죠. 새벽 3시 17분이라고 밝게 떠 있었어요. 저기 당신 폰 있는데? 시간도 보이고. 정혁이는 제가 그쪽을 가리키는 걸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거. 충전하고 있어서 움직이기 귀찮았어. 충전하면서도 시간 볼 수 있잖아. 그냥 내 폰이 더 밝아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저도 정혁이도 그걸 알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데? 왜 내 폰을 그렇게 열려고 해?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그냥 시간 보려던 거라고. 정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죠. 왜 그렇게 화내? 화내는 게 아니야. 자꾸 이상하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억지로 잠든 척하는 게 보였어요.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자는 척했어요. 이불 속에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혁이가 왜 제 지문으로 폰을 열려고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은행 앱이라도 보려고 했나? 아니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따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보통 때는 제가 몇 번 깨워야 일어나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났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오늘 일찍 가야 해서. 하지만 정혁이 표정은 어둡고 초조해 보였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봤죠.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 없어. 왜 자꾸 물어?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한 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출근 준비를 하는 정혁이를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혁이가 지갑을 넣으려고 재킷 주머니를 뒤지는데 뭔가 종이 같은 게 삐져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척하며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지갑이 열린 틈 사이로 하얀 종이가 몇 장 꽂혀 있더라고요. 일수대출이라는 글자와 카드값 독촉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꼬깃꼬깃 접혀 있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죠. 일수대출? 독촉장?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혁이는 재빨리 지갑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수대출이라니.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집은 파산이었거든요. 정혁이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젯밤 일과 오늘 아침에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설마 내 돈에 손을 댔나? 청약 저축이라도?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었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정혁이가 왜 제 지문으로 폰을 열려고 했는지 지갑에 있던 독촉장은 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수민 씨, 오늘 좀 이상하네.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 미경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죄송해요.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경 언니는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있으면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남편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은행 앱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청약저축에 이상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 빨간 글씨로 오해 오류로 잠김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뭐지? 내가 언제 틀렸지? 저는 비밀번호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정혁이 생일인 824로 설정해 뒀거든요. 몇 년째 쓰고 있는 번호라 틀릴 리가 없었죠. 아, 혹시 앱 업데이트 때문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비밀번호를 틀릴 이유가 없었어요. 설마. 순간 새벽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정혁이가 제 폰을 열려고 했던 일 말이에요. 혹시 그때 은행 앱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가? 그래서 비밀번호를 계속 틀린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 점심시간에 은행 좀 다녀올게요. 은행? 무슨 일로?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청약 저축 확인도 할 겸. 청약 저축? 집 살 계획 있어? 아니에요. 그냥 잔고 확인하려고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은행으로 갔어요. 평소에 다니던 곳이라 직원들도 저를 알아봤죠. 안녕하세요, 홍수민 고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저축 잔고 확인 부탁드려요. 창구에 앉아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제 정보를 컴퓨터에 넣고 화면을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주택 청약 저축 계좌가 오늘 새벽에 해지되었네요. 네, 해지요?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언제 해지됐다고 하셨죠? 오늘 새벽 3시 20분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이 들어왔네요. 새벽 3시 20분. 바로 정혁이가 제 손가락을 만진 그 시각이었어요. 온라인으로요?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지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해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고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지문 인증이요? 저는 해지한 적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혁이가 제 지문을 이용해서 청약 저축을 깬 거였어요.
해지된 돈은 어디로 갔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권정혁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네요. 권정혁이요? 그게 제 남편인데 제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지문 인증이 됐으니까 시스템상으로는 본인이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마나 됐죠? 해지된 금액이 580만 원입니다. 580만 원. 제가 몇 년째 모아온 전 재산이었어요. 매달 15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던 돈이었죠. 혹시 이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가족분과 상의해서 다시 와주세요. 가족분이라니. 그 사람이 도둑질한 건데요. 은행에서 나와 정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정혁이가 받았습니다. 왜? 바쁜데. 여보, 청약저축 왜 깼어? 580만 원이 다 없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정혁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청약저축? 새벽에 내 지문으로 해지했잖아. 다 알고 있어.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 계좌로 이체됐다고 나와 있어. 그게 잠깐 빌린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빌린 거라고? 내 동의도 없이? 그것도 내 손가락 도둑질해서? 도둑질이 아니야. 부부끼리 뭔 도둑질이야. 그럼 뭐야? 허락받고 썼어? 바빠, 끊어. 정혁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소리만 들렸죠. 580만 원을 그냥 가져간 거야? 내가 몇 년을 모은 돈을? 퇴근길에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혹시 다른 독촉장이라도 온 게 있을까 싶어서요. 우편함 열쇠를 돌리고 안을 들여다봤죠. 정혁이 앞으로 온 봉투가 몇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최고장 독촉장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발송인은 대한카드였어요. 또 다른 봉투에는 대출금 연체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정혁이 앞으로 온 거였죠. 세 번째 봉투는 신용정보관리회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얼마나 빚이 많은 거지? 저는 그 봉투들을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겨 넣었어요. 집에 가서 정혁이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80만 원을 몰래 가져가다니. 그것도 내 지문을 도둑질해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밤에는 꼭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가져간 이유라도 들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혁이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꼭 따져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580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도 모자라 독촉장까지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정혁이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을 한 모양이었죠. 여보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정혁이는 소파에 앉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오늘 은행 다녀왔어. 은행? 정혁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청약 저축 해지됐더라. 당신이 새벽에 내 손가락으로 깬 거 맞지? 뭔 소리야? 나는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 새벽 3시 20분에 해지되고 당신 계좌로 이체됐다고 다 나와 있어. 정혁이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잠깐 빌린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빌린 거?
내 허락도 없이? 부부끼리 뭔 허락이야. 나중에 갚을 거야. 언제, 어떻게 갚을 건데? 정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580만 원이야. 내가 몇 년을 모은 돈이라고. 알아. 미안해. 그런데 진짜 급한 일이었어. 무슨 급한 일? 독촉장 받을 정도로 빚이 많은 거야? 정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독촉장? 그걸 어떻게 해? 우편함에서 봤어. 카드 독촉장, 대출 연체 통지서까지.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게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 일수까지 쓴다면서. 정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남자가 살다 보면 돈 쓸 일이 있는 거야. 내 돈 훔쳐서? 훔친 게 아니야. 부부 재산이잖아. 부부 재산을 혼자서 몰래 빼서 날렸다고? 저는 핸드백에서 독촉장들을 꺼냈어요. 오늘 우편함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이것들 설명해봐. 정혁이는 독촉장들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이거 언제 온 거야? 오늘. 앞으로 더 올 것 같은데? 됐어.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돈으로 만든 빚을 당신 혼자 해결하겠다고? 시끄러워. 자꾸 돈 얘기하지 마. 정혁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이틀 후 설날 전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혁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도 자주 했어요. 아마 빚 때문인 것 같았죠. 저녁 6시쯤 정혁이가 백화점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적힌 큰 쇼핑백들이었죠. 이게 뭐야? 정혁이는 저를 보더니 으쓱하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쇼핑백들을 소파에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부모님 드릴 건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쇼핑백에서 고급 한우 선물 세트, 홍삼 세트, 명품 지갑까지 꺼내놓았어요. 가격표를 보니 한 개당 몇십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죠. 이게 다 얼마야? 돈 없다면서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샀어? 저는 가격표를 하나씩 확인하며 물었어요. 총합이 200만 원은 넘어 보였거든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이 번 돈? 내 청약 저축 깬 돈으로 산 거 아냐? 정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넌 가장이 하는 일에 토 달지 마. 가장이라고? 빚쟁이가 무슨 가장이야? 정혁이는 저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200만 원짜리 선물 사고도 토 달지 말라고? 그 돈으로 빚이나 갚지. 저는 정혁이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내일 시댁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내 돈 훔쳐서 시댁 어른들한테 생색내는 거야? 도둑질이 뭔 도둑질이야. 부부잖아. 정혁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곧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로 나와 쇼핑백들을 다시 봤어요. 영수증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산 것들이었어요. 내 청약 저축을 깬 바로 그 돈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를 확보할 기회였죠. 정혁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벗어둔 바지에서 핸드폰이 빠져나온 게 보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죠. 패턴 잠금이 풀린 상태였어요. 지금이 기회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혁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보자. 앱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20분에 제 청약 저축을 해지하고 정혁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도 보였죠. 역시 더 확인해 보니 정혁이 계좌 거래 내역이 충격적이었어요. 제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간 기록들이 쭉 있었거든요. 매달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시동생 학비 30만 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10만 원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시댁에는 매달 8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유흥비도 매달 100만 원씩. 제가 도시락 싸가며 아끼는 동안 정혁이는 매달 100만 원씩 술값으로 쓰고 있었어요. 특히 청약 저축을 깬 580만 원이 라이징 스타라는 주식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현기증을 느꼈어요. 현재 주식 계좌 잔고는 0원이었죠. 다 날렸구나. 580만 원을 주식으로 날려버렸어. 제 몇 년간의 저축이 며칠 만에 증발한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주식 계좌 잔고, 모든 증거를 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어.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전송 기록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거실에 놓인 프린터기가 보였죠. 저는 재빨리 프린터를 켜고 제가 전송받은 증거 사진들을 출력했어요. 내일 시댁에서 이걸 보여줘야 해. A4 용지 여러 장에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프린트되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서류 봉투에 넣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정혁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왔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분 좋네. 내일 설날이잖아. 부모님도 오랜만에 뵙고. 그래, 정말 오랜만이지. 저는 찬물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가서 어머니한테 싹싹하게 굴어. 돈 좀 쓴 티 나게. 정혁이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제 돈을 훔쳐서 자기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으스대고 있었죠. 저는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정혁이 말을 들으니 과도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죠. 걱정 마. 내일은 정말 확실하게 할 거니까. 뼈 있는 대답을 던졌어요. 내일 시댁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의미였죠. 뭐라고 했어? 정혁이가 되묻자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과일 드시라고요. 접시를 탁 내려놓았어요. 사과 조각들이 접시에서 튀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구멍난 양말을 신은 친정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5만 원도 아까워하시던 엄마를 생각하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껴 사시는데 정혁이는 제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일은 다 끝내야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580만 원을 주식으로 날리고도 200만 원짜리 선물을 사다니. 어둠 속에서 정혁이의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평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내 전 재산을 훔쳐가고도 저렇게 잘 수 있나? 저는 핸드폰을 켜서 녹음기 앱을 확인했어요. 내일 시댁에서 정혁이의 반응을 녹음해둘 생각이었거든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설정 완료. 녹음기 앱을 바탕화면에 놓고 언제든 실행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내일 시댁에서 폭탄을 터뜨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혁아, 내일 시어머니 앞에서 네가 얼마나 당황할지 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져봤어요. 580만 원을 훔쳐간 증거, 매달 시댁에 80만 원씩 보낸 증거, 유흥비로 100만 원씩 쓴 증거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불을 단단히 덮고 내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복수할 때가 온 거였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전을 부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시댁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는 각오를 다졌죠. 정혁이는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아, 오늘 설날이네. 빨리 준비하자. 벌써 다 준비했어. 저는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통에 담았어요. 정혁이는 어제 사온 비싼 선물들을 확인하며 흐뭇해했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게. 특히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선물들이 제 전 재산으로 산 것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죠. 어서 와라, 수민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제가 부쳐온 전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어요. 옳게, 전이 좀 짜다? 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 죄송해요.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요. 예, 과일 깎아라. 손 놀리면 뭐하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저에게 소리쳤어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묵묵히 과일을 깎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죠. 정혁이는 식탁 상석에 앉아 양복 재킷을 털며 거들먹거렸어요. 온 가족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는 거만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죠. 큼큼. 왜 무슨 할 말 있어?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혁이는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제 보너스예요. 50만 원 넣었습니다. 아들이 최고죠?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을 꽉 쥐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였죠.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려 봉투를 받으셨어요. 봉투를 열고 돈다발을 꺼내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죠. 뭐야, 왜 그래? 시누이가 깜짝 놀라며 먹던 전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혁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수민아, 왜 그러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셨죠. 저는 싸늘한 눈으로 정혁이를 노려봤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 50만 원. 당신이 3일 전 새벽에 자는 내 손가락 훔쳐서 깬 청약 저축 돈이잖아. 도둑질한 돈으로 효도하니까 기분 좋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혁이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오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하게 물으셨어요. 도둑질이 뭔 도둑질이야? 부부잖아. 정혁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부라고 상대방 몰래 지문 훔쳐서 580만 원 빼가는 게 정상이야? 580만 원? 시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저는 낚아챈 돈 봉투를 제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이건 내 돈이야. 당신이 훔쳐간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수민아,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시아버지가 중재하려 하셨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어요. 아버님, 여기 보세요.
서류철을 시아버지 앞으로 던지며 말했어요. 남편이 제 월급 횡령하고 도박하고 빚 독촉장 받은 증거들입니다. 뭐? 시아버지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야. 잠깐 빌린 거야. 오해하지 마. 정혁이가 제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방으로 정혁이 가슴을 밀쳐냈어요. 오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저는 서류 중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매달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시동생 학비 30만 원, 유흥비 100만 원. 이게 다 제 월급에서 나간 거예요. 100만 원? 유흥비를? 시어머니가 정혁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들었어요. 라이징 스타 주식 투자 580만 원 전액 손실. 제 청약 저축 전부를 주식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정혁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건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 유책 사유가 적힌 이혼 증거 자료야. 당장 내 돈 토해내고 법원에서 보자. 이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정혁이는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수민아. 잠깐만. 잠깐 말이야. 저는 소리쳤어요.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껴 살았는데 친정 엄마 용돈 10만 원도 못 드리게 하면서 시댁에는 매달 80만 원씩 보냈다고. 시아버지가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어요. 정혁아, 이게 정말이냐? 아버지. 그게 독촉장도 여러 개 받았네? 일수까지 썼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먹던 밥그릇을 정혁이에게 집어 던지셨어요. 이 자식이. 밥알을 뒤집어 쓴 정혁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주식이 오르면 다 갚으려고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식이 오르면? 남의 돈으로?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저를 나무라려 했어요. 그래도 부부끼리 내 돈이 어디 있니? 며느리가 돼서 독하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지금 깔고 앉으신 그 소파도 제 적금 깬 돈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뭐? 시어머니가 소파를 보셨어요. 어머님이 받으신 매달 50만 원 용돈도 다 제 월급이었어요. 전부 다 제 돈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입을 다무르셨어요.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범죄자 집안이랑은 못 삽니다. 저는 옷걸이에서 코트를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제 돈 횡령한 건 형사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수민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시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정혁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면 나 회사도 얼굴 들고 못 다녀. 제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친정엔 10만 원도 아깝다던 인간이 50만 원으로 효자 노릇하려다 꼴 좋네. 발로 정혁이를 밀어내며 차갑게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연기 잘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제 등 뒤로 시아버지의 고함과 정혁이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아들 교육 잘못한 대가 치르세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택시에 올라탄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를 봤어요. 그 높다란 아파트에서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기사님, 라디오 좀 켜주세요. 네, 손님. 라디오에서는 명절 귀경길 교통 상황이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이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께서는
하지만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 안내방송처럼 들렸어요. 정말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어요. 명함에 적힌 긴급 연락처였죠. 변호사님, 홍수민입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변호사가 받았어요. 아, 홍수민 씨. 설날인데 무슨 일이세요? 증거 확보했고 가족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가압류부터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요? 어떻게 하셨길래?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은행 거래 내역이랑 독촉장 다 보여줬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월요일 첫 시간에 만나서 이혼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받아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친정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이제 집에 가. 혼자 가. 짧은 문자였지만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정혁이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엄마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구나 싶었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 풍경을 봤어요. 다른 차들도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였죠. 기사님, 좀 더 천천히 가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정혁이 눈치를 보지도 않아도 되고 시댁 어른들 비위를 맞추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혁이었죠. 화면에 남편이라고 뜨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이 끊어지자 곧바로 다시 울렸죠. 또 오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3번, 4번, 5번. 이 사람이 정말. 저는 핸드폰 설정을 열어 정혁이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차단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더 이상 그의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이미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죠. 연락처에서도 삭제해야지. 저는 정혁이 번호를 완전히 삭제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남편이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걸 보니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라디오에서는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잔잔한 발라드였죠. 새해 새 출발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DJ의 멘트가 마치 저를 위한 것 같았어요. 정말로 새해에 새 출발을 하게 된 거니까요. 택시가 친정 동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니던 슈퍼마켓, 작은 공원, 골목길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죠. 여기서 세워주세요. 네.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친정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정혁이의 빚 규모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남편분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썼네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했어요. 각종 대출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서들이 빼곡했죠. 총 빚이 얼마나 되나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수까지 포함하면 이자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3천만 원이요? 제가 580만 원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여기 보세요. 카드 현금 서비스, 캐피털 대출, 심지어 불법 일수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일수 이자율이 월 30%네요.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빌릴 수가 있죠?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하고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일수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배우자까지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위험했네요. 저는 빚더미 위에서 허세 부리던 정혁이의 멍청함에 치를 떨었어요. 바보 같은 인간이었어요. 580만 원 훔쳐서 주식으로 날려놓고도 200만 원짜리 선물을 사다니. 남편분이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 같네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 지문을 훔쳐서 돈을 빼간 거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인주를 꾹 눌러 도장을 찍었어요. 몇 년간 썼던 도장인데 이렇게 시원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남편분 유책 사유 때문에 73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 정도군요. 네,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으면 괜찮은 목돈이 될 겁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민아, 수민아. 정혁이 목소리였어요. 보안 요원 2명이 정혁이를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죠. 부인 아시는 분인가요? 경비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수민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정혁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 갚을 건데? 3천만 원을?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래서, 뭐든지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말만 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정혁이의 절규 소리가 차단되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담담했어요. 이제 정말 남남이구나. 그날 저녁 친정집에서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니? 엄마가 밥을 떠주시며 물으셨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장모님. 저와 엄마가 숟가락을 놓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정혁이가 대문 앞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양복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지. 장모님, 수민이 좀 말려주세요. 제가 잠깐 실수한 겁니다. 실수? 580만 원 훔쳐간 게 실수야? 저는 대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수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갚을게. 꼭 갚을게. 하지만 정혁이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컸죠. 수민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정혁이가 계속 애원했어요. 뭘로 갚을 건데? 3천만 원 빚에 일수 이자까지 어떻게 갚을 거야? 취직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낮 없이 일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말만 했잖아. 입으로만. 엄마는 저에게 지난 며칠간의 모든 사정을 들으셨어요. 정혁이가 제 지문을 훔쳐서 청약 저축을 깬 것부터 3천만 원 빚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엄마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셨어요. 잠깐만 있어라.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따라갔는데 엄마가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계셨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저 자식한테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지. 엄마는 바가지를 들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어요. 정혁이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혁이가 더 깊숙이 절을 했어요. 앞으로 수민이한테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그 순간 엄마가 바가지 가득한 굵은 소금을 정혁이 얼굴에 거침없이 뿌리셨어요. 으아! 정혁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과 머리, 양복에 하얀 소금이 덕지덕지 붙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엄마는 대문 기둥을 한 손으로 잡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치셨어요. 내 딸 손가락 훔쳐다가 내 부모 호강시키니 좋더냐? 엄마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옆집, 앞집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죠. 다시는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혁이가 소금을 털어내며 또 빌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점심도 굶어가며 돈 모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수민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네가 뺏어 쓰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위가 뭔 짓을 했길래 소금까지 뿌리시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요즘 젊은 남자들이 그래도 되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어요. 정혁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봐야지. 네가 뭘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엄마가 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580만 원 훔쳐간 도둑놈.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정혁이는 소금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닦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이미 저지른 일을. 정혁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묻은 양복을 털어내며 뛰어갔죠. 다시는 오지 마라. 경찰 부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소리치시니 정혁이가 더 빨리 뛰어갔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대문 앞에는 정혁이가 흘리고 간 구겨진 넥타이만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굵은 소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엄마. 저는 엄마를 부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 게 고마웠거든요. 우리 딸 고생 끝났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자식 다신 안 올 거야. 동네 망신까지 당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수민이 엄마 사위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유, 얘기하면 길어요. 나중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어쨌든 잘했어. 그런 남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맞아. 우리 수민이가 착한데 고생만 했구나. 동네 사람들도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제야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어요.
며칠 후 가정법원 조정실에 들어서니 정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죠.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혁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늘 조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피신청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금융거래 증거가 확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정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죠. 홍수민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과 도박성 투자가 확인됩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재산 분할을 7대 3으로 조정하며 별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천만 원이요? 정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정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횡령한 내 돈,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지금 살던 전세 보증금으론 부족해. 추가로 현금 더 내놔야 할 거야. 지금 당장 현금이 어딨어. 집 정리하고 나서 줄게. 제발. 정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읍소했어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 돈 훔쳐놓고. 정말 미안해. 주식만 올랐어도. 주식 타령 그만해. 내 돈으로 도박한 걸 뭘로 변명하려고. 결국 정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각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죠.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네요. 제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남남이에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정혁이는 이미 세간을 정리해서 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사업체를 불러 제 짐들을 옮겼죠. 텅 빈 신혼집을 둘러보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실 벽지에는 결혼 사진을 걸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3년이었구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혁이는 구석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처량하게 서 있었어요. 나머지 가전제품과 가구는 모두 제가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수민아,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때 시어머니가 뒤늦게 달려오셨어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오셨죠. 수민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어머님, 저는 이제 남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가족이었잖니. 정혁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큰 잘못요? 580만 원 훔쳐가고 3천만 원 빚 만든 게 작은 잘못인가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혁이도 처음 해본 일이야.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있어. 원래 그런 거요? 남편이 아내 돈 훔쳐가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입만 벙긋거리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피했어요. 어머님, 아들 교육 잘못 시킨 값 톡톡히 치르시는 거예요. 만수무강하세요. 수민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피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니까요. 마지막 인사였어요. 제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어요. 조정 성립, 집행 권한 확보 완료. 축하드립니다. 그제야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이사업체 직원들이 마지막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모두 제가 가져가는 거였죠. 수민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정혁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이사 트럭 조수석에 올라탄 저는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은 정혁이와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정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고 계셨어요. 기사님, 창문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문이 올라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차단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죠. 새 집 주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이사갈 집 주소를 기사님께 불러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서 괜찮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어요. 친정 근처이기도 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죠. 새 출발이시네요. 네, 정말 새 출발이에요. 트럭이 출발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혁이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포기한 모양이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친정 엄마 효도하고 제 꿈이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했죠. 30대 초반, 아직 늦지 않았어. 이사업체 직원들이 마지막 짐을 옮기고 나가자 저는 혼자 남은 새 집을 둘러봤어요. 넓고 깨끗했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계약한 집이었죠. 이제 진짜 새 시작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새로웠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저는 짐 상자를 하나씩 풀어가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8챕터 마지막에서 새 집에 정착한 후의 감정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9챕터를 시작해야 하네요. 8챕터 마지막. 새 집에서 이제 진짜 새 시작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마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유로움. 이런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9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죠. 이제 정말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오늘은 엄마께 선물이나 사드릴까?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이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화점 여성복 코너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입어봐요. 저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가리켰어요. 베이지색 코트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죠. 아유, 이런 비싼 거 왜 봐? 색깔은 곱긴 하지만. 엄마가 가격표를 보시고는 기겁을 하셨어요. 80만 원? 이 돈이면 쌀이 몇 가만이냐? 난 시장 옷이 편해. 뒤꿈치를 돌리며 뒷걸음질 치셨죠. 엄마, 한 번만 입어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안 돼. 이런 비싼 옷을 왜 사? 너 혼자 살림하는데. 엄마, 나 이제 내 돈 내가 써요. 엄마 딸 능력 있는 거 알죠?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혁이랑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억지로 거울 앞에 세우고 코트를 입혀드렸어요. 어머, 안 돼. 이런 좋은 옷을.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정말 멋있으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우아한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잘 어울려요. 완전 젊어 보이세요. 거울 속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고우셨어요. 평소에 낡은 옷만 입고 계셔서 몰랐는데 좋은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부끄러운 듯 붉어진 얼굴로 소녀처럼 옷자락을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래도 너무 비싸다. 다른 거 보자. 안 돼요. 이거로 결정.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제 돈이었거든요. 직원분, 이걸로 결정할게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엄마의 새 코트를 일시불로 결제했어요. 80만 원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수민아, 정말 미안하다. 딸이 엄마 옷까지. 돈 쓸 데가 많을 텐데. 엄마,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만 시켜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친정 엄마 용돈 10만 원도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80만 원짜리 코트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엄마, 구두도 새로 사드릴까요? 가방도 하나 골라보세요. 아이고, 그만해. 옷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엄마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좋은 대접을 받으시니까 좋으신 모양이었죠. 엄마가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정혁이랑 살 때는 엄마께 이런 선물 한번 제대로 못 사드렸거든요. 이제야 진짜 효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녁 시간에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새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저녁은 가끔 친정에서 먹었거든요. 엄마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제가 좋아하는 꽃게탕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뭔 좋은 일 있나? 꽃게탕까지 끓이셨네요. 딸이 새우까지 사줬는데 맛있는 거 해줘야지. 식탁에는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정혁이와 살 때는 맛볼 수 없었던 진짜 집밥이었죠. 엄마, 저 앉아서 쉬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괜찮다. 엄마가 해줄게. 딸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기쁜데. 저는 식탁에 앉아 꽃게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지난 몇 년간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엄마 꽃게탕이네요. 맛이 그대로예요. 정혁이랑 살 때는 못 해줬지. 그때는 눈치가 보여서 미안했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죠. 엄마는 꽃게 살을 정성스럽게 발라 제 밥그릇에 얹어주셨어요. 정혁이랑 살 때는 이런 정성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 엄마의 목소리가 덤덤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거예요. 엄마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도록 놔뒀죠. 기쁜 눈물이었거든요. 왜 울어? 기쁘면 웃어야지.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제 엄마랑 자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정혁이랑 살 때는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 자주 오지도 못했거든요. 설날 하루 오는 것도 눈치를 봤었죠. 그래, 이제 맨날 와서 밥 먹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매일 올게요. 새 집이 여기서 가깝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었나 싶을 정도로 달콤했어요.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안마의자 잘 쓰고 계시죠? 아유, 그건 비싸게 왜 샀어? 하지만 정말 좋다. 허리가 한결 편해졌어.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들어와 저희 모녀의 밥상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거실 한편에는 제가 사들인 안마의자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엄마, 이제 아픈 데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세요.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고마워, 딸아. 엄마가 복 많아서 이런 딸을 뒀나 봐.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시던 그 발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차례죠. 우리 수민이 정말 많이 컸구나.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개그에 엄마와 함께 깔깔거리며 웃었죠. 엄마,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꽃이 폈네요. 엄마가 말하시자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랑 사니까 그렇죠. 이제 행복해요. 정혁이와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1년 후 저는 말끔한 오피스룩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는 과장 홍수민이라고 적힌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죠. 승진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과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가져다 주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팀을 이끌어가는 위치가 되었어요. 고생했어. 내용 한번 보자. 서류를 검토하면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혁이와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동료들 밥값 정도는 부담 없이 낼 수 있었거든요. 와, 과장님 진짜 대인배시네요. 승진 축하 겸해서요. 점심을 먹으며 동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늘 돈 걱정 때문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퇴근 후에는 서점에 들렀어요. 재테크 관련 신간을 고르려고 했거든요. 이제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부동산 투자도 공부해 봐야겠네. 계산대에서 책값을 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책 한 권 사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 새 아파트에는 엄마가 자주 놀러 오셨거든요.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딸 혼자 사는데 가끔 와서 밥이라도 해줘야지.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TV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개그맨들의 유머러스한 모습에 깔깔거리며 웃었죠. 엄마, 요즘 정말 좋으시죠? 그럼 딸이 잘 되니까 엄마도 좋지. 엄마가 말하자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랑 사니까 그런 거죠. 매일매일 행복해요. 정혁이와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였어요. 너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꽃이 폈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애교를 부리며 말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엄마,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여행? 그런 돈 있으면 저축해. 엄마, 저 이제 여행 정도는 부담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안마의자 옆에 운동기구도 하나 놓을까요? 엄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딸 덕분에 정말 많이 행복하구나. 밤 시간이 되자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과거의 아픔들이 이제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거실에 불이 꺼지고 평온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방 스탠드 불빛은 그 나의 새로운 내일을 비추듯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읽을 재테크 책과 회사 업무 자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 계획서도 함께 말이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수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남편의 배신과 경제적 착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게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민 씨처럼 누군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민 씨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